인터넷 지도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반경 300m로 제한한 후에 현재 영업 중인 카페를 세봤습니다. 카페가 아니어도 내부에 카페를 두고 커피를 파는 것도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3곳, 또 프랜차이즈 카페 4곳, 독립 카페는 13곳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경 300m 이내에 무려 카페가 20곳이 있는 셈입니다. 엄청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1, 2층 규모의 T 프랜차이즈 카페는 얼마 전에 브랜드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유심히 봤는데 손님이 항상 많았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정도로는 임대료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중저가 브랜드 카페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모양이고요. 독립 카페들은 한 곳을 제외하면 다 사장 혼자 하는 1인 카페입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건 고사하고 임대료와 본인 인건비만 챙겨도 다행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들을 오가면서 유심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 망하지 않는 카페 경영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자본이 없어서 독립 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라면 가장 무섭고 피해야 할 적은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카페입니다. 커피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의 브랜드 사랑은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커피 시장의 상승 곡선을 이끌어가는 주역은 단연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애호가들은 커피 맛이 좋다는 이유로 스타벅스를 가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의 상징성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이 추월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거죠. 코로나도 스타벅스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스타벅스가 새삼 무서운 점은 이들이 매년 신규 매장을 100여 곳 정도를 늘려왔다는 겁니다. 매장을 그 정도로 늘리고 있는데도 매출액은 연간 약 3천억 원씩 올랐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커피 시장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그 내면에는 스타벅스가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스타벅스가 돈을 벌면 벌수록 주변 카페들의 매출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 카페를 창업하고자 한다면 스타벅스가 인근에 입점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만약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스타벅스가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든 매출을 살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모든 장사가 다 그렇듯 카페도 상권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최근 카페 시장은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 커피와 저가 커피로 양극화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또 선호하는 커피 종류가 다릅니다. 오피스가 밀집된 지역은 브랜드 커피의 인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혼자 마시는 경우보다는 사무실 동료하고 함께 마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식사 후에라든가 휴식 시간에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독립 카페보다는 브랜드 카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이 높은 증권가 또 IT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은 스타벅스나 타멘탐스처럼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기 어려운 동네 상권이라면 중저가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독립 카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가 주변이라면 주머니가 가벼운 대학생들을 위해서 가격을 낮추고 양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커피하고 같이 먹을 디저트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요는 상권 커피 애호가들의 캐릭터를 잘 그려보고 거기에 맞춘 브랜드라든가 카페를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초인가 작년인가 박이추 씨의 보헤미안을 마지막으로 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건물을 이전해서 규모는 훨씬 커졌는데 저는 오히려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시는 거길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대했고 또 제가 인상 깊게 생각했던 보헤미안만의 차별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먹는 커피 맛이나 이제는 서울의 여느 카페에서 먹는 커피나 맛의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커피를 내리는 사람도 박이추 본인이 아니라 알바생들입니다. 혹은 직원입니다. 그러니 그 먼 거리를 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여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의 커피 애호가들이 여러분의 카페를 굳이 찾아올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좋은 원두를 써서 커피 맛이 좋기라도 한가요? 아니면 그 맛의 차이가 카페 선택의 기준이 될 정도로 높습니까? 커피 맛 이외에 다른 차별화 요소는 없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란 쉽지 않지만 본인만의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그것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발빠른 카페 경영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두 이외에 차별화 포인트 만들기에 굉장히 열심인데요. 일종의 스타벅스 벤치마킹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카페는 커피를 마시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책도 보고, 휴식도 하고, 또 잘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산 정상에 지어서 경관이 끝내주는 그런 카페가 생겼습니다. 수영장이 있어서 애들 데리고 가기 좋은 카페도 있습니다. 커피와 먹으면 찰떡궁합인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디저트를 개발한 카페도 있습니다. 개성 만점의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카페도 있고요.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 손님들이 공감할 만한 다양한 가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커피는 거들 뿐이고요. 사람들이 북적대는 카페는 랜드마크 혹은 관광 명소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같은 동네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이 다른 수십 킬로 혹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카페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조금 전에 커피를 맛으로 차별화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별화 방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맛의 차별화가 어렵다면 메뉴를 차별화하는 건 어떨까요?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아메리카노와 카페라테를 제외하고 나머지 메뉴를 정리를 해서 우리 카페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메뉴를 만드는 겁니다. 가지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슈가 될 수 있고 입소문이 날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영등포에 있는 어느 작은 제과점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었지만 공중파 방송에서 그곳의 주인장이 앙버터라는 빵을 만드는 과정을 내보내준 그 후에 일약 유명해졌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당시에는 그 밀려오는 손님들이 하도 많아서 그 앙버터라는 빵을 사려면 최소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시그니처 메뉴가 공중파 방송에서 취재를 나올 정도는 아니더라도 손님들이 SNS에 올려서 야 좋다 정도로 될 정도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장사를 하겠다면 이제 SNS를 생각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카페를 차리기 전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단골 손님을 만드는 전략은 어떨까요? 20, 30대 여성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을 카페 홍보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NS를 잘 이용할수록 단골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물론 SNS를 보고 오는 손님들과의 오프라인 관계를 잘 정립하는 건 당연한 과제고요.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자주 최근 소식을 전하고 또 많은 팔로워들이 여러분의 카페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망하고 싶어도 절대 망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유명한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수영장에 있는 카페였는데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가서 무척이나 실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카페 운영이 초보인 티가 너무 나더군요. 커피와 다른 메뉴를 만들고 서빙해야 하는 주방과 또 홀의 손발이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메뉴 선정도 엉망이었고요. 그쪽에서 시그니처 메뉴라고 자랑한 음식 조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손님들의 오더를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40분 정도를 기다렸고요. 다른 손님들 같은 경우는 1시간 혹은 그 이상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1시간 이상 기다린 끝에 열받아서 확인한 결과 주문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장이 카페 경영이 처음이라면 그 직원들 중에는 그 무게중심을 잡아줄 책임자가 필요한데 다들 허둥대기만 하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나중에 사장이 SNS로 사과를 하고 시그니처 메뉴를 없앴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이미
그 카페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안 좋아진 그런 상태고요.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들기에 불과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또 있는 거죠. 알바나 직원이 필요하다면 선별에 신중해야 됩니다. 아주 똑소리 나게 일 잘하는 직원이나 알바를 뽑아야 됩니다. 언제나 밝고 또 적극적이고 웃음이 많고 매장에 에너지를 뿜어주는 그런 직원을 들여야 됩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직원의 응대와 표정, 에너지가 카페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좌우하거든요. 어떤 손님들의 경우에는 카페가 아니라 그 직원을 보고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가게를 비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처럼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라면 파트너로서 대우하고 오래도록 함께 일하는 사이로 만드는 것이 돈 버는 길입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장사를 잘하는 가게를 살펴보면 사장이 단골 대우를 확실히 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 손님들의 특징, 좋아하는 메뉴, 또 지난번 이야기했던 주제, 또 가족사 등을 다 줄줄이 꿰고 있는 경우가 있죠. 나를 기억해주는 사장을 싫어하는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입장을 봐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은 아주 특별하게 대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료 커피 한 잔을 더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정서적으로 그 사람들이 손님 이상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을 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커뮤니티를 만들어도 좋고 또 대화의 공간이 되어도 좋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 받는, 돈을 주고 상품을 받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아무 부담 없이 가도 나를 알아주는 장소가 있다. 이런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다른 카페보다 여러분의 카페로 올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커피 시장은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역동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명인과 낭만의 시대였습니다. 할리스 커피와 스타벅스 커피의 상륙 이후 브랜드 카페 시대가 열렸습니다. 카페 베네 이디아 등이 생기면서 또 카페 프랜차이즈 시대가 열렸고요. 카페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커피 이외에도 카페의 개성을 중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면서는 캡슐 커피와 커피 머신으로 집에서 커피를 내리는 홈카페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 요소들을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마인드와 기술을 가지고는 헤쳐나가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는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비슷하지만 카페 창업의 미래는 변수가 너무나 빠르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도 쉽게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말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낭만과 여유로움은 아예 싹 빼십시오. 차갑고 냉정한 가슴과 신중한 전략 그리고 확실한 콘셉트를 잡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최소한 1년 정도는 현장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1억을 날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1억을 벌려면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카페 창업에 대해서 신중하고도 꼼꼼하게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인드 오픈이었습니다.